따끈따끈한 연예계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좋네요, 아주. 다들 이렇게 반갑게. 예. 좋아서 올해 상반기 연예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건들이 좀 들썩였는데요. 네. 풍문쇼 기자분들은 상반기 눈에 띄는 키워드를 뽑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쓴 유소영 씨 열애. 선도 핫해요. 네, 저는 뭐 내부거래 아닙니까? 내부거리 아닌 눈치채서 됐어요? 네. 회사에 슬픈 일도 있었고 뭐 다시 잘 헤쳐나가고 있고. 근데 무슨 기사가 개 기사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개하고 개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밀려요. 개 유튜브 시작하셨죠? 개호감이죠. 개호감. 제가 꼽은 키워드는요. 홍석천 보이스피싱. 있었어요. 저 있었잖아요. 아. 아직도 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400만 원 넘었었죠. 520이요. 520. 네. 스미싱 그거. 그리고 박수홍 동화지경. 맞아. 기억나네요. 방송 잘 봤어. 제가 녹화하면서도 여기다 다리를 어떻게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홍석천 씨 무릎 위에다 올려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리를 이게 뻗어야 돼서. 부부관계 사이에 이렇게 머리 베는 거는 제가 알았는데 다리 얹는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상반기 연예가 키워드는 단연 미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끝날 것 같던 이 미투 운동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배우 조재현 씨 이야기인데요. 조재현 씨를 향한 또 하나의 성폭력 피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제일교포 여배우다라고 주장한 42살의 A씨 이야기인데요. 이 A씨는 16년 전에 조재현 씨로부터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풍문쇼에서도 한 차례 조재현 씨의 미투 폭로 파문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조재현 씨는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도 하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작품 활동도 중단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또 다른 고발자가 나타난 거죠? 네, 이번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등장하자 조재현 씨를 향한 그 대중의 여론이 정말 싸늘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미투 폭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일단 지난 2월 22일에 배우 최율 씨가 자신의 SNS에 조재현 씨의 그러니까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후 방송사 여성 스태프 B 씨 그리고 여제자 C 씨 등이 조재현 씨에 의한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방점을 찍은 것이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영화 메비우스에 출연했던 여배우 A 씨 그리고 배우 B 씨, C 씨 등이 조재현 씨에게 이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직 기자로 있는 어떤 분도 자신의 칼럼, 자신의 기사를 통해서 미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0일이죠. 제일교포 여배우가 또 한 번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폭로 내용을 들려드리겠는데요. 조재현 씨가 대기실을 여러 명이 쓰고 있으니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 준다고 했다. 고마운 마음에 따라갔는데 당시 공사 중이던 남자 화장실이었다. 여기서 연기 연습을 하자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조재현 씨가 그 안에서 저를 성폭행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이게 이 선배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를 가르쳐준다는 명목, 그리고 그 장소가 외진, 그리고 공사 중인 화장실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또 다른 충격을 줬죠. 네. 방송사 화장실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조재현 씨가 그러니까 연기를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선배가 후배에게 할 수 있으나 그 장소를 화장실로 데려갔다는 것은 썩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대기실이라든지 아니면 빈 공간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화장실로 그 여성 그 후배를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기실들을 많이 써봤으니까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대기실 안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두 사람이 해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연기할 때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조용히 해달라고 전혀 할 수 신경 있죠. 쓰지도 않고 화장실까지 가면서 연기 연습을 했어야 하느냐. 저는 일단은 그 의도 자체가 여자 후배도 단순히 연기 지도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거길 따라간 자의적인 으로 따라간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배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게 가능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겠죠.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이 여배우가 거기까지 왜 갔냐? 거기에 선배가 가라고 해서 화장실 체크도 안 하고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배우가 만약에 이게 피해자라면. 피해자라면 이분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후배 입장에서 선배가 가자고 했는데 싫어요 할 수 있는 후배가 많지 않아요. 없죠. 직장 내 뭐 성희롱 사건들이 보면은 이 직장에서 이제 위력이 있는 뭐 선배나 뭐 이런 선배들이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16년 전에는 글쎄요, 선배님이 저한테 뭘 시키시면 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전 그냥 가만히 시키는 대로 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분위기라는 게. 제가 그 오늘 풍문쇼 녹화 오기 전에 이 피해자분이랑 꽤 긴 통화를 했어요. 그래요? 일단 조재현 씨 측의 주장도 저희가 다루고 있으니 이 피해자분의 주장도 저희가 좀 다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대신 전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연기 지도인 줄 알았고 자신도 그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일단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연기 지도를 하나? 라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러던 순간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해도 주변에 분명히 스태프들이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맞아요. 그런 질문이 사실 있었어요.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에 대해 A 씨는 당연히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조재현 씨가 자신의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다 끝나고 나서 조재현 씨가 좋았지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A 씨는. 그리고 이 A 씨는 어떻게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멍한 채로 대기실에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다면 어린 날에 진짜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뒤로 그 A 씨는 방송 활동을 계속 했나요? A 씨 말에 따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이후로 A 씨는 자살 기도를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고요. 이를 눈치챈 그 A 씨 모친께서 조재현 씨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조재현 씨가 이제 용서를 빌면서 A 씨의 연애 활동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A 씨는 오디션 기회를 단 한 번만 받는 게 다였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조재현 씨는 지난 미투 고발 당했을 때 부인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자숙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셨나요? 예, 이번에는 조금 이전과 한 차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사뭇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지난 6월 22일이죠. 공식 입장을 정말 발빠르게 발표했습니다. 좀 들려드릴게요. 제1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저를 초대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저는 그녀 집에 2번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집 구조가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라며 짧은 기억이었지만 가정을 가진 제가 다른 여자를 이성으로 만났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라면서 A 씨와 이성 교제는 인정을 했고요, 사실상. 그러나 성폭행은 전혀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재현 씨가 덧붙이기를 제1교포 여배우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은 이제 성폭행으로 강간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조재현 씨가
뭔가 왜 다른 그러셨을까? 사건들은 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강하게 나오시죠. 강하게 뭔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건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뭐 피해 여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 내가 인정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성폭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도 강간이나 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당연히 그 피해자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맞다는 이제 전제하에 다만 그렇다면 그 정확한 그 시기와 장소를 조금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조재현 씨가 주장한 바로는 본인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다. 물론 죄송하다라는 멘트를 달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기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륜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죄부처럼 하는 무슨 카드처럼 내미는 게 너무 좀 떳떳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좀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것 자체는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강간 혹은 뭐 성폭행으로 내가 매도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재현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한 2가지 정도 잘못했는데 대여섯 가지도 어쨌든 넌 2가지를 잘못한 사람이니까 대여섯 가지 다 뒤집어 써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양측의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있는데 조재현 씨가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A 씨의 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A 씨 역시 조재현 씨의 이 입장 발표를 되게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그 당시에 그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바로 병원 신세를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재현 씨가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할머니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집에 데리러 올 상황이 아니었다. 이 A 씨의 입장을 보면 조재현 씨의 입장과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재현 씨의 입장은 거짓말이다.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건 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시시비비를 좀 가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라는 게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A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어떤 걸 해명할 때는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난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들여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조재현 씨는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이 A 씨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장실이 아니라.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A라는 여배우가 성관계를 할 수 없다. 왜?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집 구조를 조재현 씨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A 씨의 주장은 그거예요. 탤런트를 하려면 얼굴이 좀 작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윤곽 수술을 좀 받아라.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받아라라고 해서 그 돈을 A 씨가 4천만 원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윤곽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 조재현 씨 그리고 조재현 씨의 매니저가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면서 집에 왔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이지 집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뭐 내용 중에서 저는 어머니가 중간에 뭐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돈을 받았다라고 조재현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사람과 딸을 엄마가 맡길 수가 있냐라고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A 씨의 그
또 다른 지인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일단 어머니는 딸이 그런 험한 일까지 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어머니가 추측컨대 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사과를 하고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아, 내 딸이 유부남과 만났고 유부남과 부적절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에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가 와서 사과도 굉장히 하고 딸을 어떻게든 밀어주겠다고 자신이 저렇게 약속을 하니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내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 나는 경우에 그렇게 많아요. 내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PD나 제작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너무나 흔해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터졌는데 내 아이를 키워준다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얘 성형수라는 거 나는 그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어머니 상대가 유명한 입장에서는 배우가요. 자기 딸의 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망가뜨린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더 화를 내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까 봐. 그러니까 그 망가뜨렸다는 게 두려움에. 어떤 망가뜨림이냐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연기자 단순히 유부남과 만났기 때문에 그걸로 망가뜨렸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재현 씨 변호인 측에서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어머니가 원래 가방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서 뭐 이런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공갈 협박을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A 씨는 이런 조재현 씨 주장에 대해서 완전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랑 통화를 했을 때도 일단 법적인 부분을 알아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조재현 씨를 뭐 야쿠자를 시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 이게 아마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을까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뭐 혹시 무고죄로도 가능하다면 뭐 자기는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비쳤어요. 조재현 씨 입장에서 혹은 조재현 씨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도 뭐 성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뭐 성관계 때문인지 불륜 때문인지 8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을 준 적이 있는데 한 10몇 년이 지나서 다시 3억 원을 요구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재현 씨나 조재현 씨 변호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현재 조재현 씨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돼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뭐 조재현 씨 취재하면서 그 경찰에 전화가 왔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요.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된 분도 있고 누군가 통해서 연락된 분도 있지만 이 피해 내용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직접 와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의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그 A 씨가 고백한 내용에서도 경찰 측에서는 16년 전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고 경찰 수사가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사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해달라고 하지만 이게 공소시효 나온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줬는데 그런 분들도 나서지 않아서 힘든 상황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거. 사실은 사회적인 처벌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법적인 처벌을 사실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가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이유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A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조재현 씨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무슨 짓을 한지 알고 사과를 하길 바란다라고 이 성폭력 고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투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면서 내가 16년 전에 그에게 제대로 이제 조치를 했다면 그 이후에 그렇게 내가 당했다라고 고발하는 여배우들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렇게 몸을 팔 정도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피해자라고 주장한 분과 이제 조재현 씨 측의 입장이
조재현 씨는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분은 부당하게 성폭행을 당했다. 네.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 분명히 아마 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아마도 당분간은 그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은 분들이 아마 올해 혹은 뭐 내년까지도 이런 그 명예훼손 등으로 그 피해를 주장했던 분들을 고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핫풍문의 주인공은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지드래곤 씨. 지드래곤, 네. GD 아이콘이죠. 네.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띄우신 것 같은데. 지금 군대 군생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지드래곤은 지난 2월이죠. 이병 연기 꼼수 논란이 한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유통산업학과로 가서 석사학위를 따고 뭐 입대를 연기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뭐 이야기였는데요. 이후 대학 진학 사유로 약 370인가, 그러니까 일본 돔 투어를 위해서 연애활동 기타 사유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약 3개월의 시간을 또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드래곤은 며칠 뒤죠. 그러니까 논란이 있은 며칠 뒤에 2월 27일입니다. 그때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 부대 이 신병교육소에 입소를 해요. 그래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듯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저런 미담들이 들려오면서 지드래곤 입대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군대에서 그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입대를 해서 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진을 봐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네요. 예, 그런데 저 사진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가만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발목 부상이거든요. 발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입대 전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 4월이죠. 군 병원을 거쳐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발목 인대 수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또 사회대체복무요원으로 간 수순이 아닐까라는 악플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지드래곤의 소속사는 즉각 이제 반응을 밝혔는데 절대 아니다. 수술 후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지드래곤은 지드래곤인 게 그 밖에 있는 분들보다 기사가 정말 많이 나요. 군대 들어갔는데도. 네. 씨보다. 네. 저보다는 당연히 많이 나요. 밖에 있을 때보다도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25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지드래곤은 양주 국군병원 대령실 특실에 입원 중이며 일반적으로 여기는 일반 병사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인데 그 명백히 특혜 아니냐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사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 VIP 병장을 쓴다는 건 일반 사병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보통 사병들의 경우에는 보통 뭐 4인실, 6인실, 8인실 이런 데를 이제 공동병실을 쓰게 되는 것인데 대령이 쓴 병실, 뭐 아직까지 확인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실로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건 특혜성이 굉장히 좀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반 사병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혹시 뭐 병실이 부족했다거나 뭐 긴급한 뭐 상황이면 VIP 병실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뭐 긴급한 상황에 혹은 뭐 병실이 정말 없어서 남은 한 병실이 VIP 병실이다 이러면 뭐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확인한 결과 빈 침대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계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령, 중령 이런 사람들 쓰는 방이 또 따로 있고 대령 뭐 혹은 스타급 쓰는 뭐 그런 병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지용 씨가 쓴, 그러니까 쥐드래곤을 쓴 이 병원실은 사실은 일반 사병은 도저히 뭐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곳을 썼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령실이 얼마나 좋길래 그런 특혜라는 논란이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1인실인 거죠. 네. 그리고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6인실은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예, 냉장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1인실이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면서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뭐 TV야 뭐 저 휴대폰으로 보면 그나마 좀 쉬는 시간 보낼 수 있다고 치는데 에어컨이 없다라는 거는 병실에 환자들인데 말이 안 되는 군인들도 것 같아. 환자인데 에어컨이 없으면 이 찜통 여름 같은 때는 환자인데 상처 골마 터지겠다. 어떻게 관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개인 병실 에어컨. 라고 봐야죠. 전체를 관리하는 공조위가 아니라 그런 건 있고. 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이걸 굉장히 붕괴하더라고요. 의사 간호사들도 다 거기는 아예 에어컨이 없는 병원인 줄 알더라고요. 전체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국방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 나간 거지. 이게 말이 잘못 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전체 건물 전체 들어가는 있어요. 공조리 그건 있을 거 있다는 아니야. 얘기잖아요. 네. 그게 에어컨인데 뭘? 맞아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 환자 면회 또한 차별적이었다라고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 병사의 그 면회 시간은 11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권지용 씨 매니저는 5시 이후에도 봤다는 병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병 권지용 씨의 그 다리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가 봐요. 4차례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하고요. 4박 5일 자대 배치 이후에 약 20일 가량을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박 10일짜리 병가만 2차례, 그러니까 2차례 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최근이거든요. 그리고 나름 연예인으로 들어갔었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시켰다라고 봤거든요. 그냥 시켰다? 누가? 높은 사람이 무조건 시켰겠죠. 아. 그러니까 뭐라도 시켜요. 뭐 갑자기 저를 불러내든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뭐가 있으면 갑자기 불러요. 갑자기 불러서 근데 갑자기 불러서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도 특혜거든. 지금 훈련 중인데 갑자기 사진을 찍지. 뭐 이런 것들부터 다 높은 사람, 같이 있는 장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뭔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연예인을 처음 봐서. 보세요. 아플 때 예민합니다. 물론 6인실에 일반 병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휴식의 개념은 6인실에 있는 병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반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GD가 6인실에 있잖아요. 나머지 5명은 잠깐은 GD다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각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GD이기 때문에 각자 있는 모든 병동에서 뭐 간호사부터 모두 한 명쯤은 왔다 갈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5명에 대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 상가들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 그 논쟁의 쟁점은 바로 누가 먼저 요구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요구를 했냐에 따라서 지금 지드래곤을 욕할 것도 아니고 군대를 욕할 것도 누가 요구를 했냐. 만약에 군대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지드래곤은 군인 아닙니까? 명령 복종을 해야 돼요. 한 거고 YD에서 요구했다. 이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군대라는 게 특수 조직이에요. 물론 사회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좀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통용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예상은 그냥 제 예상인데 이거는 그냥 명령에 따른 거예요. 특혜를 줬다면 계급 사회인데. 근데 제 생각은요. 네. 슬리피 씨 생각대로 위에서 그러니까 연예인 왔으니까 일로 가라고 만약 설령 말을 했더라도 지금 본인은 알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진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고 이게 또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특혜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걸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군 특성상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 남자친구가 제대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조교였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군인들한테 네, 그렇죠. 보통 군인들한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지드래곤 씨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아마 없었을 그럼요. 거다라고 말을 그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명령이었다면이라는 퀘스천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위에서 그러면 지드래곤은 대령씨를 쓰게 해줘라고 빼줬어요.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그럼 이건 특혜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명령에 근데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대에서 특혜를 준 거잖아요. 이제 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히 큰 병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반 사병들과 똑같이 아직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6인실, 8인실 쓸 수 있는데 그 혼자만 이 병실을 써야만 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갖다 손 치더라도 소속사나 본인이 다시 한번 고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제가 군대에 갖고 있던 생각이 조금 약간 갸웃했었던 게 오히려 제가 취재한 어떠한 연애병사 시절이었죠. 연애병사는 자기의 선임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기가 훈련받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저는 알고 있고요. 사진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되니까 지금 지드래곤이. 그래서 이게 지드래곤이 그렇다라고 이제 일반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요즘 뭐 군대가 조금 네.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것과 이게 달라졌어요. 특혜라면 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팩트가 진짜 GD가 발목뼈가 뭐 부서지고 뭐 그거를 수술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최근 발목 수술 후에 군 병원에서 재활 치료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가족 친지들 위주로 면회를 왔고 매니저는 그러니까 소속사 관계자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혜는 전혀 없고 대령실은 병원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정상적인 절차 그리고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YG는 지드래곤의 어떤 부상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지드래곤이 입대 전부터 어깨 탈골이 좀 있었고 월드 투어 당시에 발목에 접질리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악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 이 뼈 조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인대와 근육을 파손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로 이 뼈 조각들을 제거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르게 됐고 군 병원에서 이 보다 큰 대학병원을 추천을 했기에 그곳에서 뼈 조각 제거 그리고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다라고 YG는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동안 또 휴가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드래곤은 군에서 정해진 그 병가 기간을 엄수했다. 개인 휴가까지 모두 반납하며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특실인 대령실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1인실의 혜택은 받았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 또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환자 안정을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 안정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고 안정적인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군 병원의 1인실, 이것은 필요할 경우 간부 및 병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에도 코골이가 심한 환자 그리고 다제 내성균 환자가 사용한 사례가 있다라면서 이런 사례까지 거론을 하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굉장히 지드래곤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이걸 한 방에 바꾸는 그런 계기가 생겨요. 그게 바로 같은 날 오후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 한 장 때문인데요.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네. 지드래곤과 군 생활을 같이 한 A모 병사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드래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편지의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신의 SNS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SNS에 게재를 하면서 이 사진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게 되죠. 근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지드래곤의 문신 위치, 그리고 신체, 속옷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옛날에 곤충 잡아가지고 네. 뭐 더듬이 몇 개 이렇게 적듯이 관찰 일지처럼 담은 게시물이었어요. 지드래곤이 군 병원 특혜 논란에 휩싸인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 같은 뭐 일들이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지자 1인실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드래곤이 이제 군 병원에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1인실 사용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처음에 이 특혜 논란을 보도한 매체에서 이제 YG 쪽, 국방부 네. 쪽에 이런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시 다음 날 또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우선은 대령 병실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 확실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또 다시 보도를 해서 예. 어쨌든 그 논란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 이상의 별들이나 군 장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1인 병실이 존재한다. 뭐 있을 수 네, 있겠죠. 네. 근데 이름이 대령실이 아니고 그냥 별칭이 그냥 별칭이라고 대령실인 볼 수 거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령 이하로는 못 들어가는 그래서 득실 이렇게, 뭐 예. 이런. 그냥 그런 거죠. 근데 YG에서는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와 호의, 그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YG의 입맛에 맞으면 호의, 불편하면 악의.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또 특혜도 없고 뭐 대령실도 없다라고 YG가 얘기하지만 지드래곤이 머무는 301동 312로 그곳이 바로 대령실이다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지드래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병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병실 구분에 대령 병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건 언론 매체가 이제는 보여준 거죠. 근데 아직도 사실 이 대령 병실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려요. 저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말도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래요. 시기를 두고 좀 시간을 두고 본다고 친다 하더라도 일단 현재까지의 팩트만 본다면 지드래곤이 1인실에 입원을 했다. 요거는 팩트잖아요. 근데 이 점만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이건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좀 해준 것일 뿐인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그래도 누구나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학교랑 군대예요. 그래서 YG가 잘못한 건 그 소중한 한 해에 몇백억씩 벌어들인 그 아티스트를 그 해외 투어나 아니면 무슨 공연 같은 거 조금 줄여서 열심히 좀 치료 좀 시켜서 군대에 들여보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마지막 날까지 뭐 이렇게 이런 공연 시키고 뭐 하느라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들어가서 군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자체가 아티스트한테도 문제고 얼마나 이미지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지드래곤의 그 군대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드래곤 자대 배치 받았죠. 3, 4단 11포병 연대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일병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논란, 군대 가기 전부터 지금 후 자대 배치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더 이상의 논란을 번지지 않고 무탈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드래곤이 사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군대에서조차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새롭게 밝혀진 사건들이, 사실들이 지드래곤 씨의 군 특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연예계 대표 선행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라고 하면 바로 이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배우 정우성 씨인데요. 저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뭐 현 씨가 시작했고 정말 많은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했지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우성 씨가 조금 참여하고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면서 조금 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저는 배우 여신구 씨의 지목을 받아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과 완공까지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선행하면 자연스럽게 정우성 씨를 떠올리게 되는데 정우성 씨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배우 정우성 씨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판자촌 산동네를 여기저기 굉장히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생계를 위해서 중3 때 여고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 외모가 워낙 빼어나다 보니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리고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이전, 이후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역사가 없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과거에도 미남, 미래에도 미남, 현재도 미남, 그냥 정말 미남을 대표하는 배우잖아요. 그런 정우성 씨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멘탈 미남이라는 호칭인데요. 외모와 더불어서 멘탈까지 미남이다라는 굉장히 대중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를 비롯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행이라는 게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우성 씨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선행을 하셨길래 이렇게 선행 스타, 멘탈 미남 뭐 이런 얘기를 듣는지가 궁금해요. 네, 현재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정우성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던 어느 날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저를 찾아왔고 그런 자리를 제안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에 이 일을 하게 됐다라면서 친선대사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뭐 친선대사, 뭐 홍보대사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게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정우성 씨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발적으로 이번엔 어디를 가야 할까 늘 고민을 하고 그 일정을 위해서 그 염두를 해둔다고 해요. 또 난민촌 방문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곳에 찾아와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계속해서 부여받는다고 하고 또 난민촌에서 활동 중인 난민기구 종사자들을 보면서 존경심이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기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 정우성 씨를 저격해서 구설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가요? 네, 정우성 씨를 겨냥한 사람은 웹툰 작가죠. 윤서인 씨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난 20일이죠.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잖아요. 정우성 씨가. 그래서 자신의 SNS에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자마자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윤서인 씨의 반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남 보고 희망이 되어달래? 자기는 희망이 안 되어주면서라며 우성 씨 최소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죠. 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윤서인 씨는 사실 극우 인사로 지금 뭐 대충 문화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논란을 즐길 줄 알아요. 본인이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된 너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는 건 전 조두순 그 사건을 봤을 때는요 정말 조두순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만화를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저거를 표현을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됐냐. 굳이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이 피해자에게 또 상처를 주냐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저건 너무 예민한 부분을 저렇게 그러니까 이슈몰이를 굉장히 그러네요. 즐기는 예, 분이신 예.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이제 정우성 씨를 언급하면서 이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또 1위도 하고 막 계속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걸 또 캡처를 해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악용을 하는 건지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죠. 정우성 씨를 희야한 그 만화가 게시돼서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실시간 검색에 올랐는데 이 윤서인 씨는 SNS에 나도 착한 말이나 하면서 살걸이라는 글과 함께 만화 한 것을 게시했습니다. 봤어요. 보면은 이제 만화 속에서 한 남성이 대형 저택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SNS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화 속의 남성은 SNS에 여러분들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 주세요라고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난민을 받고 안 받고의 찬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우성 씨 개인에 네.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우성 씨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대상이 정우성 씨가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그냥 썼으면 이건 기사화가 전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알고 예. 있겠죠. 이 웹툰도 그렇고 나름 그 저격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정우성 씨는 무대응 중입니다. 그래서 뭐 윤서인 씨 만화에 대해서건 어디에서건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SNS 등을 통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착한 연예계 대표 선행 남자 스타로 정우성 씨가 있었다면 여배우 중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스타가 있으시죠? 네, 바로 배우 한지민 씨인데요. 한지민 씨. 너무 예쁘시죠? 네.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얼굴형이에요. 얼굴형. 네, 닮고 싶은? 예전에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한지민 씨는 정말 다 가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형으로 뽑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 맞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랑 같은 학번 출신. 정말? 학과. 친했었어요? 되게 털털하고 보고 어떻게 뭐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학교 그 학과가 사회사업학과. 지금 우리가 뭐 선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 때부터 자신의 딱 진로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학문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했던 언니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막 전화해서 과제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한지민 씨가 진짜 평소에도 천사표 여배우 네. 그리고 선행 배우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번에 또 개념 여배우로 이번에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6월 6일 이제 그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지민 씨가 이혜인 수녀님의 추모 헌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독했어요. 나라와 민족 위에 목숨 바친 수많은 님들을 기억하며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너무 저 당시에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가 저 되게 길잖아요. 그걸 거의 안 보고 다 외웠다고 해서 다들 조금 놀랬었어요. 여기 한 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시인데 그러니까 전부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를 아예 안 보고 그냥 막 이제 천천히 낭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정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그리고 저거 정말 다 외워서 온 것 같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였죠. 저는 외우는 걸 정말 못하지만 이렇게 시켜주신다면 밤새서라도 외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은 대체 어떻게 받는 건가요? 네, 이번 추념식에 한지민 씨가 설 수 있었던 것에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바로 추모헌 씨의 원작자죠. 이혜인 수녀의 공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한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날 한지민 씨의 추모헌 씨 참여는 이혜인 수녀의 특별한 제안 그리고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한지민 씨 소속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한지민 씨가 이 시를 낭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지민 씨가 흔쾌히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한지민 씨가 현충일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게 이게 뭐 유명 연예인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친인척 중에 군인 출신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한지민 씨가 그동안 수많은 또 기부를 해왔습니다. 국궁장병을 위해서 책 2만 권을 기부하는 등 이 장병 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왔고요. 또한 그 2013년 한지민 씨는 군 장병을 응원하는 편지를 담아 힘내라 청춘이라는 포켓북을 군 부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한지민 씨는 군 장병에게 쓴 편지에서 이 작은 책에는 힘든 시간을 현명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위로나 격려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 이런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한지민 씨가. 한지민 씨의 부모님이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요 군부대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아마 자연스럽게 뭐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안 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한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군 장병들이 얼마나 그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좀 그래도 간접적으로는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장병 복지를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기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연예계 유망주들도 있었죠. 네, 힙합계의 음유시인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다수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래퍼 정상수 씨입니다. 정상수 씨 같은 경우는 2009년 1집 앨범 트루먼 쇼를 발표하면서 데뷔한 래퍼인데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쇼미더머니 시즌 3, 4, 5 연속으로 출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정상수 씨는 사실 처음부터 뭐 랩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뽑힌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3 2차 예선에서 다소 좀 부실한 랩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 출연한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지목을 잘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양동근 씨, YDG 양동근 씨가 어떤 정상수 씨의 어떤 특이한 모습, 개성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게 되죠. 그렇게 약간 밉보였던 정상수 씨가 이 3차 예선에서 굉장히 또 달라집니다. 그 특유의 시적인 가사를 보여주면서 레전드급의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미지 반전에 성공하게 되고 양동근 씨가 이끄는 이 YDG 그 팀의 1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정상수 씨가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정도 이슈를 모았으면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이 흐름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방송 당시에 정상수 씨 같은 경우는 팀 회의 중에 술에 취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래퍼 기리보이 그리고 아이언한테 욕을 퍼붓는 모습.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잠적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상수 씨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쇼미더머니 3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과문을 남기고요.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쇼미더머니 4에 나와요. 5에도 나오고요. 연속으로 도전을 했는데 기대만큼의 성과는 보여주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상수 씨가 자꾸만 뉴스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상수 씨는 최근 1년 동안 이 폭행 혐의 등 이 5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다 모든 게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 난동 사건은 2017년 4월에 벌어졌는데 홍대 앞 술집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때 이제 뭐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때 경찰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동을 부려서 이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쏴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아이고. 경찰 4명이 이제 임의 동행을 요청했는데 정상수 씨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 쇼미더머니의 그 개근 래퍼거든요. 매회 출연했는데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시즌 6번째 출연을 못했고요. 방송 대신에 두 번째 음주 난동이 또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음주 난동이 벌어진 석 달 만에 사건이 있었는데 2017년 7월 새벽 2시에 서초동에 있는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시비가 붙었고 폭행한 혐의인데 이때 뭐 의자부터 해서 뭐 테이블을 막 난동을 치면서 이때 또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경찰에게도 또 다시 폭행을 하면서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좀 이 2차례 음주 난동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반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좋아. 이번에 음주운전까지. 심지어 저게 그 두 번째 음주 난동 이후에 2주일 정도 또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3시쯤 됐을 때 이제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었고 마주오던 차량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이런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인 0.0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음주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폭행에서 이제 음주 운전까지 어떻게 보면 더 커진 거라고 봐야죠.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요. 올해 2월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정상수 씨가 술에 취한 채 이렇게 여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이걸 또 이렇게 시민들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상황은. 도와주세요. 내가 나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신기해. 빨리 연락해 줘. 이게 이거는 저 상습이네요 보니까 뭐 기간도 굉장히 짧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먹고 이렇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이게 술을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또 좀 어느 정도의 저정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이 구금이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어느 정도? 약간의 기기 파손 또는 뭐 이런 뭐 폭행 자주 있을 법한 밤거리에 많이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구속시킬 만한 사안 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게 큰 막 사건이 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이제 또 밤에 또 나가서 술을 먹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한 번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게 기사가 나가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술 먹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핸드폰으로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일이 더 커져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당시 정상수 씨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수 씨의 소속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소속사도 함께 정상수 씨와 사과를 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함께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정상수와 계약이 종료됐다라면서 이제 그와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선을 뗐네요. 예, 그도 그럴 것이요. 정상수 씨의 이런 사건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의 음주 난동 이후인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텐데요. 올해 3월 22일인데요. 그때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됩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해서 피해자가 친구를 대동하고 만나러 갔는데요. 이 두 사람을 또 다시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가 들어갔고 현장에 출동한 그 경찰들에게까지 이제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는데요. 이제 체포돼서 지구대에 갔잖아요. 근데 가서도 이제 기기를 뭐 파손하고 또 이제 욕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조금 더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죠. 이번에 그로부터 한 달 뒤죠. 이번에 성폭행 혐의를 얻게 된 건데 지난 4월 달이에요. 경기 일산경찰서에서는 정상수 씨가 성폭행을 했다라면서 한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신고자 A 씨는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라면서 경찰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정상수 씨는 근데 이와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한 매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술에 취한 그리고 또 잠이 든 여성인 건 맞는데 그분을 집에 데리고 왔다. 근데 그것까진 맞는데 이 관계를 맺은 것은 여성이 술에서 깬 이후였다. 강제성은 없었다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을 합니다. 근데 지난 5월 30일에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중강간 혐의로 구속된 정상수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가수분들은 저렇게 연달아서 사건을 내는 걸 그닥 많이 못 봤거든요.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오히려 말을 안 듣는 거죠.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저분이 힙합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자유스러움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까 봐 저는 진짜 좀 이렇게 힙합 잘하는데 이렇게
성실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매도될까 봐 저는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슬피 씨는 래퍼치고는 반항 안 하고 매일 일만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퇴근상. 이런 그 왜 이렇게 저 성상수 씨 같은 반항적이죠? 경우에, 예. 힙합이 사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국 흑인 래퍼들이 이제 보면서 잘하는데 이제 거의다가 이제 뭐 마약 딜러로 시작한 분들도 많고, 뭐 다 깡패거든요. 다 총기 난사 막 이런 총기 가지고 있고 이런 래퍼들을 보면서 잘하니까 사실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만 보면서 잘하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나이가 그러면 뭐 슬리피 씨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동생이에요, 상수가. 그래요? 잘 알아요? 약간 MC모 같은. MC모 그 같은 약간. 제가 만나서 본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술이 문제인데 굉장히 수줍어요. 수줍고 말도 잘 못하고 쭈뼛쭈뼛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술을 먹으면 필름 끊기는 거죠. 이 폭발을 하나? 뭔가 저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게 또 계속 그렇지는 않대요. 뭐, 그러니까 술 취할 때마다, 그러니까 필름이 끊길 때마다 저러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그런 게 드러나는 한 번씩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게 터지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뭐 고쳐야 된다, 뭐 그렇게 술을 안 얘기를 먹어야지. 하고. 그 바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웩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멋인 건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 뭐 더 콰이엇인가요? 뭐 그분이랑 뭐 웃기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찌질하게, 예를 들면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했지만 내가 니네는 나를 놀려라, 나는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래퍼로 멋지게 성공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스웩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커다란 덩치로 막 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건다든지, 이게 잘못된 무슨 힙합 혹은 뭐 스웩인 걸로 착각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정상수 씨가 외모와 행동 거지와는 달리 SNS 게시글 그리고 노래 가사에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런 평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인의 외조부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정상수 씨의 외조부가 박화묵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화묵 시인은 가곡 보리밭 그리고 동료 과수원길 등을 작사한 아주 유명한 작사가죠. 동그밭 과수원길, 그분이요. 유명한가요? 네. 외조부시구나. 이렇게 뭐 할아버지께서 뭐 감수성도 이렇게 물려주시고, 이게 그 과수원길이 또 엄청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저작권료도 굉장히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근데 괜히 이 술 때문에 그냥 음악만 열심히 했으면 되는 것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의 그런 훌륭한 이렇게 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 감수성을 좀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래퍼 중에도 좀 가사를 잘 쓴다고 알려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건 사고를 여러 차례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막 반복적으로 치다 보니까 결국 외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다닌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나눠볼 스타 역시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리를 빚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배우인데요. 바로 배우 한주환 씨입니다. 저도 좀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아마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한주환 씨는 왕관의 식구들에서 이윤지 씨 상대 역으로 최상남 역을 맡은 배우인데 2009년 독립영화죠. 소년마부로 데뷔해서 여러 작품을 출연하면서 연기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첫 드라마인 K본부 주말극이죠. 왕관의 식구들에서 이 드라마를 하면서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면서 발빠르게 신데렐라가 돼가고 있었죠. 한주환 씨가 이 작품으로 연기대상에서 신인상도 받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때 소감으로 소신 발언을 했던 게 화제가 돼서 개념 있는 배우로 좀 인기가 더 있었어요. 공공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즘 따라 더욱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노동자 최상남 역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철도노조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상식이 있던 12월 31일 그리고 이 전날이
이 파업을 철회한 철도 노조가 현장으로 복귀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시상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있는 소감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철도 노조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큰 작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노량진에서 활어도 나르고 현장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도 늘 연기를 놓지 않았다라면서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고 꿈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서 이 무대를 봤던 시청자들이 좀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개념 배우로 칭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던 배우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그 발목을 잡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4년 3개월 전에는 개념 배우로 박수를 받았던 이분인데 결국 이제 마약 전과자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1월에 앱을 통해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 정도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구매한 대마초를 직접 자신이 만든 곤방대를 통해서 흡연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주환 씨는 같은 달인 지난 23일에도 또다시 앱을 이용해서 16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에 경찰 혐의가 발각된 후에 모든 사실을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한주환 씨의 소속사 측에서 또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 10일 한주환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금 자숙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무리를 빚은 스타가 있는데요. 네, 이서원 씨입니다. 왜 이서원 씨가 저렇게 옆에 저들과 붙어 있었냐면 보통은 같은 소속사에서 이제 어떤 톱스타의 뒤를 잇는 차세대 유망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 소속사에는 송중기가 톱스타였고 송중기 이후에 박보검 씨가 떴어요. 그래서 제2의 박보검은 누굴까? 이 회사에서 미는 신예는 누굴까 했을 때 이서원 씨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연결된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진짜 나이가 어려요. 97년생, 22살이에요. 딸보다 어리네. 네, 굉장히 어린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송중기, 박보검에 이어서 이제 음악방송 MC를 맡게 되면서 정말 이 친구가 앞으로 뜨겠구나 라면서 대중들이 많이 눈독 들였었죠. 꽃길만 걸어도 모자랄 신인 배우가 어떤 일로 논란이 됐었나요? 지난 5월 26일이었죠. 이서원 씨는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 및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로 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터집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요. 4월 8일 이서원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및 강제 접촉,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부를 당했고 A 씨가 계속되는 이서원 씨의 요구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난 이서원 씨가 흉기로 A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인데요. 결국 여성의 신고를 이건데 이서원 씨는 이 조사를 받았고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5월 16일 검찰에 이서원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겁니다. 자, 4월에 터진 일이 5월 26일에 알려진 거면 사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기사가 난 건데요. 그럼 경찰 조사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해왔던 거네요. 맞습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서원 씨가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K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 MC로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알아봤더니 일단 소속사 입장에서는 배우가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몰랐다. 당연한 얘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2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이 저지른 범죄이고 보호자로 가족이 왔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소속사에 따로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에서는 이서원 씨 가족 혹은 이서원 씨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이서원 씨가 당시 드라마도 촬영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서원 씨는 원래 그 음악 방송 프로그램과 그리고 뭐 케이블 채널의 그 드라마죠, 미니시리즈 어바웃 타임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이미 거의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리 찍어놓은 12회 분량 전량을 다 폐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난감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서원 씨가 지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다만 기사가 터진 다음에 이서원 씨의 어떤 행보, 다음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소속사에서는 이서원 씨에 대한 계약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팬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10대 팬부터 뭐 엄청 많았을 텐데 팬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서원 씨가 그 MC로 있던 그 K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그건 출근길이라고 해서 다 팬들이 모여 그쵸. 기자도 있고 해서 출근하는 모습 다 사진 찍고 하는데 이때 사실 이서원 씨도 강제추행 사건 이후에도 여기 출근을 했겠죠. 근데 그 출근하던 이서원 씨가 팬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아주 해맑게 뭐 V를 하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던 모습이 사진이 또 포착이 되면서 이슈가 됐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진행되는 중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포즈를 취했을까라는 의구심이었죠. 일단 거기에 또 이제 기사가 이제 났죠.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이 되는데 이 소환될 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포토라인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하고 들어가거나 이런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사과 해명 없이 취재진을 향해서 아주 강렬한 눈빛을 쏘면서 반성을 하는 거 맞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서원 씨 같은 경우는 범행 사실을 모두 다 시인한 상태고요. 내일이죠. 7월 3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있죠. 화제의 코너입니다. 우리 황영진 기자의 풍문 픽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제의 코너 황영진 기자. 정말 화제의 코너죠. 오늘은 또 어떤 풍문 픽업을 준비해 오셨는지 참 기대됩니다. 네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많은 웃음을 줬던 한 개그맨을 좀 만나고 왔어요. 예. 제가 이제 뭐 개그맨 겸 기자, 개기자인데 이분은 개그맨 겸 영화 감독인 개감독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물레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제가 만날 분을 찾아보시죠. 한번. 자, 가시죠. 여기 부장들이 굉장히 많네요. 부장들이. 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저쪽으로 가시죠. 여기 아닌데. 여기는 또 여기라고 나오는데? 거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와, 여기 복잡하네. 여기 주소지는 여기로 나오는데. 여기 약간 좀 건물이 약간 카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네요. 안상태 씨. 예. 영화 감독이 됐군요. 안 쓰려고 그랬어요, 누나. 좀 무서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얘는 내 용의 선생님이네요. 무슨 말을? 넌 신경 쓰지 마. 그냥 너희 봐. 뭐하는 거냐고 봐!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고 좀 80만 정도 됐는데.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개그맨 안상태 씨가 영화 감독이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게 원래 이제
그 혼자 공연을 했었어요. 1인극을 한 4, 5년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중간에 옷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좀 찍었어요. 그 영상이 좀 나오는 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을 찍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재미가 있어서 6, 7년 정도 관심을 갖고 뭐 장비도 좀 다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만들게 됐습니다. 작품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다음부터 또 이러면 내 이런 식으로 교육할 거야 이거. 이게 드디어 거래 장소 마지막 카톡만 보내면 된다. 저 형수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당신 이름을 당신이 안 상태야 아니면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됐는데 영화를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고 좀 들었습니다. 80만 정도 됐는데 이게 개그 콘서트에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코너를. 아,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요. 유튜브 뒤지다 봤어요. 나 이거 되게 웃겨요. 아, 저게 안상태가 만든 거였구나. 맞다. 실제로 뭐 편집이나 촬영, 뭐 이렇게 영상, 실제로 이런 걸 다 직접 하시나요? 조명 빼고 다 합니다. 아, 조명 그래서 빼고? 이번에 이제 커버 같은 거 피 있죠, 피. 네. 피 약간 느와르 느낌으로 했는데 네. 피를 막 튀는데 피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2시간 동안. 아, 특수 효과도 만드신 거예요? 네, 피로 이제 식용색소랑 뭐 커피랑 물엿해가 2시간 동안 저었다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거 아니면 독학으로 하신 겁니까? 그래서 오래 걸렸죠. 그래서 8년이 걸렸지. 머리 하얘질 때. 한 7, 8년 전부터. 아, 혼자 독학으로 하신 독학으로 거예요? 했습니다. 어떻게 그 영화 제작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소한의 제작비로 해서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조금 작품을 만들었을 때 뭐 영화제도 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불시예요. 호롱 불시. 하면 꺼지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 그냥 밥 사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요거만 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아이들이 또 그래도 후배들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네, 그래서 얘들아 내가 꼭 영화제로 해서 보답을 할게. 빠져듭니다. 자, 녹아듭니다. 자, 이게 뭐니 이게? 난 대표한테 내 캥거루 지갑 걸렸고. 아, 그때 뭐 신인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한순간 또 사라지셨는데 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되게 숫기가 없어요. 원래 그 성격을 바꾸려고 개그맨을 한 건데 이제 길거리 공연 알죠? 그 예. 원래 성격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개그맨을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저희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발표해본 적도 없고. 아, 그런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왜 개그를 하다가 말지 뭐 이러는데 원래 그게 너무 힘들었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때마다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공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약간 이거를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연하고 드라마도 했었어요. 3년 정도를. 맞아요. 드라마도 하셨고. 드라마도 하고 근데 이제 드라마를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네네. 우선 저 보면 왜 안 하냐고. 근데 사실 이게 한 100번 들으면 되게 힘들거든. 근데 난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걸 한 하루에 뭐 100번 정도 들으면 그래서 그 지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김대범 씨가 네네. 노하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개그맨 노하우. 뭐냐면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저 그만뒀습니다. 그럼 그냥 끝나. 설명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어요? 좀.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동네 분들한테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 김씨나 저 한 얼마 좀 빌려줘. 그러니까 동네 분이 아이고 개그맨 아들 돈 많이 벌 텐데 시골 분이니까. 근데 아버님 속도 모르고 돈 많이 왜 나한테 그냥 좀
쓸 일이 있어 나한테 줄 거예요. 석 달을 그렇게 했어요. 아, 힘들 땐 진짜 힘들 때. 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막 다니고 그랬죠. 지금은 다 갚았고 다 하셨죠? 갚았죠. 다행히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복귀를 하려고 뭐 시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복귀를 맘먹은 대로 안 하신 그때 거예요? 했어요. 그 안어벙이라는 캐릭터. 근데 사실 그 바보가 좀 세가지고. 너무 셌어요, 캐릭터가. 그래서 사실 개그맨 동료도 놀리듯이 그랬어요. 뭐 할 거 이제 없지 뭐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그는 포기하신 겁니까? 한대니까. 하는데 안 됐다니까. 자꾸 이렇게 포기했다고. 지금도 준비가 돼 있어요. 방송은 언제든지 오케이다. 그럼요. 많이 좀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애가 있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안 보이는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겠네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돈까지 이렇게 빌려 다니셨다고 하니까 짠하네요. 근데 인터뷰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내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워낙 연기를 무대 위에서 잘하기도 했고 드라마로 연기도 캐릭터 잘 잡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 그 좀 시대가 약간 뭐 정해진 꽁트보다는 약간 리얼한 예능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예능을 좀 진출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이게. 그리고 뭐 보면은 연기를 잘했던, 꽁트를 잘했던 친구들은 이제 드라마에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뭐 정성화 씨나 최정화 씨, 그 막대목 영애 씨, 김현숙 씨가 대표적으로 있죠. 근데 사실 또 연기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 사실 극소수잖아요. 희극인 분들도 한때는 지금 아이돌만큼이나 지망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네.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 굉장히 전성기 때 많은 그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데뷔를 어렵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개그 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래서 안상태 씨처럼 약간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점점점 방송에 설 자리가 없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안상태 씨처럼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1인 미디어는 제약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섭외를 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그 공개 코미디라는 것도 한 20년 이상 된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개그맨들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포맷을 20년 본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꼭 재밌지 않은 일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 개그맨 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그 김기수 씨 같은 경우도 1인 유튜버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뭐 엠블랙의 지호 씨나 뭐 강은비 씨 같은 경우도 1인 미디어로 활약을 또 하고 계시고, 아마 안상태 씨라든지 그 강유미 씨 같은 경우 있죠. 개그맨 출신 분들도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팟캐스트나 하여튼 1인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것도 뭐 시대의 변화를 읽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사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연간 광고비가 10억이 들어온다. 연예인 수입을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정말 극소수의 크리에이터분들입니다. 극소수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인 미디어 시장에 계속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 돈 말고도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TV 나오는 뭐 연예인 안상태 씨가 굳이 유튜브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상태 씨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상태 씨도 자신의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참고로 영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코미디언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역시 지금 뭐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겸 성희롱 예방 강사 이 세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끼가 많단 말이에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영진 기자님, 풍문 픽업 코너 제보를 받고 있죠? 네, 황영진 풍문표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연예계 모든 풍문을 이곳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안상태 씨,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풍문으로쇼에서는 한 주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화제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